자, 그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 평화 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임스 로빈슨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평화회의, 김대중 평화회의 2025에서 함께 할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면 제 발표 자료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포용적인 경제제도, 포용적 정치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화경제학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김대중 평화회의에서 포용적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투옥과 망명, 사형 선고를 겪었고 또 수십 년간 민주주의와 포용, 정치적, 경제적 포용을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그의 생 자체에 대해 제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이제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말 즐겨 논하고 연구하는 주제인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입니다. 지난 70년간의 기록인데요. 미국이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0년 이후 견조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만의 더 부유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훨씬 높고요. 홍콩과 싱가포르도 굉장히 높습니다. 무역 경제 대국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입니다. 저는 한국과 북한을 자주 비교합니다. 맨 아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 $2,000 정도입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빈국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연 $40,000를 넘습니다. 실제 수치는 물가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프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EU 회원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중국이 부상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그래도 중국의 국민소득은 한국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거의 한 세대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학자는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끈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1950년대 노버트 솔로의 발언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대변혁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요인이 기본적으로는 혁신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인간의 생산성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으로 높아집니다. 저는 영국인인데요.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서 19세기 초까지 확산된 것이 산업혁명인데 모두 혁신이었습니다. 공장 시스템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핀 공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핀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공장 내의 분업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화 가공, 방적, 직물 제조 같은 이런 과정들이 기계화되었습니다. 이 기계들로 방적하고 직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직물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증기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력이었죠.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 압축 기술은 기술을 구동하는 증기 엔진의 효율성,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운송 수단인 철도와 철제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발명 덕분에 인간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950년대 로버트 솔러는 경제 성장을 해체하면서 이것이 성장의 동력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얘기했는데요. 혁신에 투입되는 요소와 산출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투입되는 요소, 투입이란 무엇일까요? 혁신에 특화된 인력의 수입니다. 혁신은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혁신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가 혁신에 얼만큼의 노력을 들였는지는 연구개발 전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 기준으로 정규 분포화되었는데요. 한국은 유네스코 데이터가 집계된 1966년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급상승합니다. 미국보다 낮았던 수준에서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혁신과 R&D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훨씬 더 큰 대국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죠. 하지만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이 한국보다 훨씬 많겠지만 인구 규모 대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회가 혁신에 집중하는 역량을 보는 것이 인구 대비로 보는 것이 좋고요.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의 산출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보기 위해서 특허를 봅니다. 아이디어나 새로운 혁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특허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요. 특허는 경제학자들이 각 사회의 혁신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특허 출원은 1980년대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 척도로 보면 한국은 인구 규모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회입니다. 미국, 중국, 그 어느 곳보다 탁월합니다. 특허는 혁신의 산출물입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은 경제 기적과 더불어 급증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지적인 혁신도 살펴보는데요. 한국에서도 지적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한국은 인구 대비했을 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과학이 크게 발전했고 한국의 진정한 지적 활동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활동이 급속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은 놀랍습니다. 다각화된 경제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다각화는 한국의 혁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970년 가발 제작을 위한 임모 수출이 한국 수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수출 품목은 의류와 합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품목의 폭이 매우 좁았고 대부분 자원 기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한국인의 머리카락도 수출 품목에 포함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폭넓은 수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입니다. 지난 40년, 50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세계은행이 내놓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 지니 계수로 측정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이후의 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의 지니 계수가 매우 낮습니다. 거의 독일 수준이거든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불평등이 심하죠. 세계에서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아프리카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이런 국가들에 낮습니다. 단순히 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년 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계층별 국민소득 비중에 대한 데이터 시리즈는 1980년대 것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흔한 척도입니다. 상위 계층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회가 더 불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국민소득의 35%가 상위 10%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미국은 45%이거든요. 훨씬 한국이 낮습니다. 브라질은 60%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민소득의 65%가 상위 10%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이고요. 평등 수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32%, 33%, 35%, 36%로 증가했을 뿐입니다. 극적인 경제 변화가 있었지만 불평등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동기간 목도되었던 불평등의 심화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룬 가운데 불평등의 확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혁신도 하고 경제적 역동성도 갖추고 또 불평등 수준도 낮게 유지하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포용적 경제 제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요, 경제 제도라는 것은 경제 부문에서 인센티브와 기회를 규율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경제 제도의 매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포용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부분입니다. 앞서 특허를 얘기했는데요. 다시 특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정부 특허를 했습니다. 1980년 정부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죠. 그러면 특허는 무엇입니까? 특허는 하나의 경제 제도입니다. 특허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칙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를 창출하지만 아이디어는 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명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하면 그들 역시 돈을 벌게 됩니다. 모든 혁신과는 자신이 누리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개인의 인센티브를 사회적 인센티브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경제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 특허 제도가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제도가 매우 포용적이었다. 즉 일종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었고요. 특허를 통해서.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했고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에디슨은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까요?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아버지는 지붕 공사업자였습니다.
것입니다. 그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을 가졌죠. 그의 이름으로 된 특허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혁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혁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창의성, 아이디어, 프로젝트, 열정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정부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포괄적인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숨겨진 재능이 발현될 수 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도 시작하고 자신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법치주의, 즉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가면서 사업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포용성, 폭넓은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내 모든 잠재된 인재들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허는 포용적 경제 제도의 한 예입니다. 혁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사례로 돌아가서 포용적 제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나 전화기 같은 것들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웨스턴, 할리우드, 코카콜라, 청바지, 문화 전체가 미국의 경제적 성공 확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혁신은 다양한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K-뷰티, K-드라마, K-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K-민주주의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 경제 제도는 중요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의 책에서 아시모글루 교수와 저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그 반대 개념인 착취적 경제 제도와 대조해 봤습니다. 착취적 경제 제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바로 착취적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포괄적 인센티브나 기회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도는 집권당과 지배 세력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런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면서 빈곤이 발생하고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혁신과 사실 번영을 창출하는 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국은 왜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명백합니다. 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포용적 정치 제도를 구축할 때 포용적 경제 제도가 출현한다고 말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입니다. 포용적 정치 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의 광범위한 분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그런데요. 저희 연구 초기에서는 민주주의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논의하려고 했었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치 권력의 광범위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은 역량을 갖춘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법을 시행하려면 충분히 강력한 국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을 제정하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만 국가가 사실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규제하고 특허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권력의 분배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한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가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길 바란다면 국가는 집단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이 폭넓은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잠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을 할 텐데요.
이 착취적 제도라고 부르는 체제 하에서도 성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이 좀 그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특허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진정한 혁신이 확대된 것은 민주주의가 전환됐을 때, 그리고 진정한 포용적 제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거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1990년대 후반, 1998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평균보다 낮았던 수준에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평균보다 높아졌습니다. 제 연구를 해봤더니 민주화 또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1인당 소득 증가와 현저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도 있고 또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전환한 모든 국가를 살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일종의 기준점인 0으로 정규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 민주화된 여러 국가들을 봤습니다. 1982년에 아르헨티나, 다른 시점에 필리핀, 한국 모두 취합해서 모든 국가가 민주화된 시점을 0으로, 제로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화가 발생한 이후 1인당 소득이나 국가 개발 지표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례를 조금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 사례를 확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점들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유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국 데이터만 추출해냈습니다. 이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이 빨간색 원은 모두 민주화 이전의 시점이고요. 이 녹색 원은 민주화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이 군집, 이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의 관측값들은 좌측의 관측값들보다는 상당히 높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변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 1983년이나 1987년 같은 시기에는 상당히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두 군집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 군집, 즉 민주화 이후의 한국이 좌측 군집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요인 간의 연관성, 즉 상승 곡선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이 민주화 이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 결과도 이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포용의 결실은 다양합니다. K-팝이나 K-뷰티 등에서도 언급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진 않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IMF를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하면은 국민들이 금을 내놨잖아요. IMF 자금을 갚기 위해서 각자 가졌던 금을 내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영국이나 미국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이 사회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동일시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민주화 과정에서 구축되고 있었던 포용적 사회에 진정으로 동참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착취적 경제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는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착취적 경제 제도를 가진 이유는 정치 제도가 착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포용의 결과로 포용적인 경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결국에 잘 사는 OECD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다양한 사회의 역학관계와 번영이 착취적 경제 또 착취적 정치 제도에서 어떻게 포용적 경제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그러한 전환의 강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치 체제를 개방하고 또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했고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시작된 것 다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변화를 주도하는 이런 정치적인 힘,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조직화되어서 변화를 이뤄내고 또 정치적 포용을 이뤄냄으로써 경제적 포용과 경제 성장을 함께 끌어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은 1970년대 착취적 경제 제도에서 훨씬 더 포용적인 경제 제도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때 등소평이 권력을 잡았죠. 기본적으로 등소평은 사회주의적 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에게 인센티브와 기회를 허용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결정을 허용해주고 그 결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착취적 성장의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지휘하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착취적 경제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착취적 경제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소련입니다. 제가 런던 정경대 학생이었을 때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국가 중앙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소련이 이룬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폴 세뮤엘슨이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죠. 1961년에 출판된 그 교과서에서 소련이 한 2000년도 정도 되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67년도 교과서까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도표는 동일합니다. 70년도에 약간 개정돼서 나왔는데요. 그냥 그다지 크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이 10년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정본이 나왔는데요. 따라잡는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결국은 그의 책에서 나중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소련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60년대에는 소련이 로켓 같은 작은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을 쏘아 올렸고 CIA도 속였고 경제학자도 속였고 자신들의 지도부마저 속였습니다. 후르시초프가 당신들을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의 경제 모델은 처음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15개년 계획부터 70년대 중후반까지 이 경제 모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착취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착각할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정치적
제도적 기반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대로 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소련의 성장은 왜 일시적이었을까요? 왜 저는 제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역시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수 엘리트의 변덕에 따른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게 인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액턴경의 말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의 독재 체제가 존재합니다.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것이고 또 중국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서구적 맥락이 아니고 유교적 맥락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앞서 나왔던 액턴경의 그런 말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권력이 부패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의 공통적인 문화적인 논점은 중국에는 능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중국과 서구 세계 간의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경쟁적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선발했던 전 근대 시대의 엘리트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윈이잖아요. 마윈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물결을 상징하는 1세대였습니다. 1980년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그와 같이 떠오른 인물인데 마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정부 규제에 대해서 아주 온건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거의 스탈린식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그거는 포용적 경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와 번영 간의 연관성입니다.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혁신과 번영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갖추려면 정치도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인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수많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은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이 정치적 포용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고 또 유효한 의사결정 방식이다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뿐인데요. 그 결과는 심오하고 또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의 여러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겠죠. 이 맥락에서 평화와의 매혹적이고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 제도가 한국 사회의 복지나 복지 제도에 미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할 사회과학적 사실은 소위 민주평화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제로 싸워야 할 시민들이 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제 민주화 연구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제가 기준 시점을 설정해서 각국의 민주화 과정을 정규 분포화해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논문에서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경제적 성과, 예를 들면 취학률 같은 것이죠. 민주화가 여러 요소들과 연관성을 가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았고 높은 취학률, 낮은 아동 사망률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민주화와 갈등 수준 감소와도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폭동, 폭력 사건 발생률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포용의 결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생도 줄어든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국은 대외적 갈등에 덜 관여하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민주적 평화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민주적 책임이 지워지는 국가일수록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또 그런 결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이 국제관계 분야에서 밝혀낸 연구했던 사실은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서 사실 더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밌죠? 이 가로축은 정치 제도 점수라고 하는 특정한 민주주의 지표입니다. 마이너스 10으로 가면 비민주주의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상태를 플러스 10으로 봅니다. 이 그래프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왼쪽에 도표 2를 보시면요. 도표 1과 도표 2의 위치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전쟁을 시작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함수로 표시한 건데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시작할 때 그 국가가 민주적일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비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연구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할 때 저희는 민주주의를 0과 1, 즉 민주주의 아니면 독재 국가로 봤습니다. 더 섬세한 척도인데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의 이 척도는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국가의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를 표시한 겁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가 더 민주적일수록 그 국가가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든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싸우고 싶지 않죠.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독재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나은 데이터가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에 대한 이런 결과물들, 즉 훨씬 더 광범위한 요소들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엄을 선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 정치학자 동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후퇴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비민주적 정권들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제 동료였던 사뮤얼 헌팅턴이 35년 전에 지적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파도처럼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헌팅턴 선생님은 19세기부터 사실부터 연구를 했는데요. 영국의 민주화는 19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832년 최초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1860년, 1880년대에 추가적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19년과 1928년에 여성 참정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서유럽, 즉 독일, 벨기에,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같은 기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민주화되었습니다. 그 뒤에 헌팅턴이 영물결이라고 부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들이 물결처럼 움직이다가 1930년대 영물결을 맞은 겁니다. 민주주의가 붕괴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그리고 독일과 서유럽에서도 붕괴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다른 민주화의 물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영물결이 있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독립 이후에 민주주의가 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1990년대에 또 다른 물결이 일어났죠. 그것을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을 탄 국가들은 한국이 포함되고 있고요.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전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제3의 물결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헌팅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영물결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헌팅턴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영물결이 일어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헌팅턴은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를 생각한다면 영물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생활 수준을 놀랄 정도로 향상시킨 민주주의가 왜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왜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특이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부는 체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헌팅턴의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진행될 때 제가 라틴 아메리카나 사하라 이남 지역의 민주화 물결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많아서 알게 된 것인데 사실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실제로 삶에 도움도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기대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민주주의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면 실망한 사람들은 대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시간에 따라 상관관계를 보일까요? 글쎄요, 이런 물결들은 상관관계가 있고 민주화와도 상관관계가 있고 실망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영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물결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극복했고 그 뒤에 제4의 민주주의 물결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생 동안 그렇게 했죠. 이거는 사실 결정적이다라고 예측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착취적 제도에서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이 역물결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도전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김대중 평화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온갖 혜택들, 이점들, 장점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못 가본 길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경제적 성과를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세계 평화를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 중 하나를 우리가 살아왔고 그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평화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갈 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회가 어디로 갈지 또 계엄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문제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데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전환 이후 국가를 재건했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또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죠. 한국은 그 역동성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 행복도시 지수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시민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투쟁하려는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 서울은 세계에서 6번째로 행복한 도시입니다. 앤트워프, 싱가포르, 추리히 그리고 항상 상위권에 있는 코펜하겐 다음입니다. 서울도 세계에서 굉장히 행복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서울이 정말 매혹적이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서울에서도 여러 낙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다시 한번 이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평화센터 같은 여러 기관들의 활동이 사회의 번영과 세계 평화의 확산 그리고 유지에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한국인과 세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데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대목이 굉장히 마음 깊게 다가왔습니다.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을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기조 강연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교수님과 소통해 오신 백학순 위원장님께 이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로빈슨 교수님 강의를 앉아서 들으면서 로빈슨 교수님의 마음을 또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 이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신 선진 국가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제도
그리고 그것에 일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공헌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헌신과 성과, 이것을 이렇게 잘 여러분 설명하신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것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로빈슨 교수님은 서울에 직접 여기 전남에 와서 우리 여러분과 직접 여기서 만나서 이 강연을 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학에 학기 중이어서 수업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지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을, 또 무슨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을 두고 학자로서 한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저한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떠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김대중 자서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분량의 책이고, 그게 영어로 한 권으로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자서전이 영어로 Conscience in Action,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 영어로 번역된 자서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있을 테니까 그걸 체크아웃 하셔서 한번 보시라. 그랬더니 이거 체크아웃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경제학상 수상자가 얼마나 전 세계로부터 이 강의 요청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그 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꼭 이 로빈슨 교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기조 강연이 준비되기까지의 과정, 또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회식과 기조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김대중 평화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7시입니다.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는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평화 콘서트가 오늘의 평화, 이어갈 평화라는 주제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과 또 코요태, 안성훈 등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평화를 향한 논의가 이어질 내일 2일차와 또 3일차에서는 특별 강연을 비롯한 4개의 세션, 2개의 평화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AI의 효과적 발전 방안과 평화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논의가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실천적 평화 연대 협의체 구축을 위한 국제 분쟁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실을 공유하고 또 상생 평화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평화 라운드 테이블과 청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이 신설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일정도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